30억. 메마르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경매장의 긴장된 공기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순간 칼로 자른 듯 멎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경매사의 망치를 든 손이 허공에서 굳었고 모든 시선이 소리가 시작된 곳 연회장 뒤편의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윤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큰 혼돈이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운지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허영과 야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윤서연은 샴페인 잔을 든 채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점들의 집합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라리오 갤러리의 관장이자 섬유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윤씨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재능 미모,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쥔 부와 명예.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화려한 족쇄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오늘 밤 열리는 자선 경매는 그녀에게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을 건 시험대였다. 출품 목록의 마지막을 장식한 고려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그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증조부의 손에서 강제로 떠나야만 했던 가문의 혼이 담긴 유산이었다. 지난 몇 달간 서연은 이 매병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마침내 오늘 그것을 되찾을 기회가 온 것이다. 그녀의 옆으로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거만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서연 씨,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군요. 꼭 저 매병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비장함 때문인가? 김민준이었다. 대상언설의 후계자이자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그녀의 약혼자.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소유욕과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 씨, 여긴 어떻게라니요? 우리 예비장인의 수건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돕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뉘앙스는 내 능력으로는 어림없으니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대답에도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려다 그녀가 미세하게 몸을 피하자 잠시 얼굴을 굳혔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는 듯한 미소를 되찾았다. 좋아요. 어디 한번 윤 관장님의 실력을 구경해보죠. 경매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현대 미술품과 보석들이 어지러운 가격에 팔려나갔다. 서연은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렸다. 마침내 사회자가 매병을 소개했을 때 장내에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비취색 몸체 위로 구름 사이를 노니는 학의 모습은 고고하고 아름다웠다. 시작가는 5억 원. 서연은 침착하게 입찰 패드를 들어 올렸다. 갤러리의 예산과 개인 자금을 합쳐 그녀가 준비한 금액은 최대 20억 원이었다. 몇몇 수집가들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그녀는 노련하게 가격을 이끌었다.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섰을 때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18억. 김민준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며 조롱하듯 웃고 있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약혼자가 될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다. 서연은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저 매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 이것은 단지 서연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18억 5천. 서연은 이를 악물고 패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0억. 민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쳤다. 그는 마치 돈을 종잇장처럼 여기는 듯했다. 20억. 서연이 준비한 마지막 금액이었다. 그녀는 패드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경매사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녀는 가문의 유산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후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김민준이라는 남자에게 완전히 종속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21억. 결국 그녀는 한계를 넘어선 금액을 불렀다. 갤러리 예산을 초과하는 1억 원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빚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감수하게 했다. 민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서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잠시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25억. 장내에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패드를 내려놓았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증조부님 죄송합니다. 경매사가 외쳤다. 25억 더 없으십니까? 25억에 낙찰하겠습니다. 망치가 들어 올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30억. 그 메마르고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혼란에 빠진 시선들이 향한 곳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이질적인 존재였다. 잘 다려졌지만 값비싸 보이지는 않는 회색 재킷 유행과는 거리가 먼 단정한 머리.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박진우. 서연은 며칠 전 인사동의 낡은 서점에서 희귀 서적을 찾다가 우연히 그를 본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먼지 쌓인 고서를 복원하는 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김민준의 얼굴이 격분으로 일그러졌다. 저자는 누구요? 장난치는 거 아니오. 경매사도 당황했지만 이내 직업적인 침착함을 되찾고 물었다. 30억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께서는 입찰 자격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제 데스크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이상한 무게감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잠시 후 경매 진행 요원 중 한 명이 경매색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경매사의 얼굴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경외감이 떠올랐다. 자격 확인되었습니다. 30억 더 높은 금액 없으십니까? 김민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3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분한 듯 주먹을 쥐었다. 30억 낙찰되었습니다. 망치가 마침내 내리쳐졌다.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낙찰의 기쁨도 주위의 시선에 대한 의식도 없이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카드를 건넸다. 그가 매병을 가져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매병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지시한 뒤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군중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안도감과 더 큰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는 누구일까? 왜 그런 엄청난 돈을 써서 매병을 산 것일까? 그리고 왜 나를 도와준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갤러리로 출근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대한 나무 상자였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젯밤 그토록 애타게 원했던 고려청자 매병이었다. 매병과 함께 놓인 작은 카드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서연은 조심스럽게 매병의 차가운 표면을 어루만졌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고고한 아름다움. 그녀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회색 재킷을 입은 그 남자의 조용한 얼굴과 메마른 목소리가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는 단순한 고서 복원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날 이후 윤서연의 평온했던 일상에 고요하지만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고려청자 매병은 아라리오 갤러리 중앙에 고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것은 서연의 명성을 높여주었고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수완에 감탄했지만 서연은 매일 그 매병을 볼 때마다 이름 모를 후원자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그 그림자는 고마움인 동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의 근원이기도 했다. 평호는 짧았다. 경매가 끝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잊지 않았지? 김 의원님 대과 정식으로 상견례하는 날이다. 실수 없이 준비하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상견례를 미루어 왔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토요일, 이제 겨우 사흘 남았다. 어머니, 저는 아직 결혼할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윤씨 가문과 대상언설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김민준 군이 조금 오만하긴 해도 네 짝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이다. 더 이상 철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다. 철없는 소리. 그녀의 모든 저항은 늘 그렇게 치부되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교하게 짜인 비당일이었지만 그 길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 김민준의 거만한 얼굴, 그가 경매장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눈빛을 떠올리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저런 남자와 평생을 묶여 살아야 한다니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 굴레를 끊어내야 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경매장의 그 남자 박진우. 그는 김민준과 정반대의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돈과 권력을 과시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을 내세운다면 집안 어른들은 그의 배경이나 재력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저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은 평범한 장인으로만 보겠지. 어쩌면 그 부적합함이야말로 이 정략 결혼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문제는 그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었다. 이름과 고서보건가라는 단서가 전부였다. 서연은 갤러리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미술계와 고미술품 시장의 정보원들에게 수소문했다. 박진우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세상에 알려지길 꺼리는 은둔 고수. 며칠간의 탐문 끝에 마침내 한 가닥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덕촌 한옥마을의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해서 작업실로 쓰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도예와 고서화 복원을 겸하는데 성격이 괴팍해서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고들 하더군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북촌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좁은 골목을 따라 흐르는 고즈넉한 공기. 그녀는 손에 쥔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마침내 낡았지만 기품 있는 대문 앞에 섰다. 문패도 없는 집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에 박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개량 한복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미세한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경매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메마르고 조용했다.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치밀하게 계획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작업실 안으로 시선을 옮겼다. 햇살이 비쳐드는 마루에는 복원을 기다리는 오래된 책들과 도자기 파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물레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고요한 질서 속에 존재했다.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이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녀는 어색함을 느꼈다. 지난번 경매장에서
서연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매병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을 갚고 싶어서. 갚을 필요 없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 매병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다. 돈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했다. 서연은 당황했다. 그렇다면 대체 그는 왜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었는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닐 텐데요. 그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절박함이 마침내 가면을 뚫고 터져 나왔다. 사실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정략 결혼에 대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삶에 대해 토해내듯 이야기했다. 그것은 계산된 설득이 아니었다. 절벽 끝에 선 사람의 솔직한 절규였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진우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은 가장 어려운 말을 꺼내기 위해 숨을 골랐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생님, 제 남자친구인 척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다. 딱 하룻밤만.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요. 저희 가족과 그 남자 가족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선생님처럼 예술을 아시고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한 분이라면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보시기에 선생님은 돈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소위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게 필요해요. 제가 이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요. 그녀의 계획은 허술하고 모순적이었다. 30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에게 돈과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 세속적인 욕망과 초연해 보이는 그 태도에 매달리고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돌려 작업대 위에 놓인 금이 간 백자 항아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위로 섬세한 복원 작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리라 생각했다. 그의 고요한 세계에 자신 같은 이방인이 끼어드는 것을 허락할 리 없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진우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대가를 바라는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 그저 알겠다는 한마디뿐이었다. 그의 평온함은 오히려 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멋대로인 부탁인데. 토요일 저녁이라고 했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서연은 얼떨떨하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그의 작업실을 나섰다. 낡은 대문을 닫고 북촌의 골목길로 다시 걸어 나왔을 때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알 수 없는 한 남자를 끌어들였다. 이것은 과연 구원이 될까? 아니면 더 깊은 혼돈의 시작이 될까? 서울의 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복잡한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토요일이 오고야 말았다. 서연은 아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서성겼다. 너무 화려해서도 너무 초라해서도 안 되었다. 그녀의 세상과 그녀가 짐작하는 그의 세상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 어딘가에 있는 옷을 찾아야만 했다. 결국 그녀는 장식이 거의 없는 짙은 남색의 실크 원피스를 골랐다. 우아했지만 과시적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주인공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는 무대 감독의 심정이었다. 문제는 그 주인공이 어떤 대사를 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신라 호텔의 한식당 라연이었다. 그녀가 호텔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검은색 세단과 외제차들이 물처럼 흘러들어왔다. 잠시 후 그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택시 한 대가 멈춰 섰고 그 안에서 박진우가 내렸다. 그는 지난번과 비슷한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짙은 색의 재킷과 바지 차림이었다. 옷은 단정하고 몸에 잘 맞았지만 이곳의 공기를 채우고 있는 부와 권력의 언어와는 명백히 달랐다. 그는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투명 망토를 두르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를 판단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가족들이 보일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그가 다가오며 나지막이 물었다.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를 이끌고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예약된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무겁고 화려한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아버지 윤상현 회장과 어머니, 그리고 김민준과 그의 아버지인 김영수 의원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로 향했다. 속에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어머니는 눈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입계에만 머물렀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진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재킷의 원단 구두에 닿은 정도 시계를 차지하는 손목.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김민주는 노골적인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아이 같았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다. 그래, 박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윤 회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우리 서연이와는 어떻게 만났는고? 인사동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인사동이라. 어머니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말했다. 박 선생님은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당신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일 리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오래된 물건들을 고칩니다. 그의 대답은 지극히 정직했지만 이 자리의 사람들에게는 성의 없고 모호하게 들릴 뿐이었다. 김 의원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헤어허, 고상한 취미를 가지셨구먼. 하지만 남자란 마땅한 직업이 있어야지. 집안은 어떤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 두 분 모두 평범한 분들이셨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답은 그들에 대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고아. 서연은 그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한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런 노골적인 실망감이 자신이 원했던 결과라는 생각에 아이러니를 느꼈다.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주도에 건설 중인 자신의 엘리시안 필드 리조트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지상낙원 아시아 최고의 럭셔리 휴양지.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던 그는 대화의 정점에서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진우를 돌아보았다. 박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의 재주가 참으로 독특합니다. 저희 리조트에 가면 전통 공예촌을 작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죠.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곳 도예 공방의 책임자 자리를 하나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겠지만 바다를 보는 전망 하나는 끝내줄 겁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모욕이었다. 그는 모두의 앞에서 진우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채용을 고려해 볼 만한 하찮은 기술자로 취급했다. 서연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꾸짖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이 연극을 끝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미동도 없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민준의 제안을 잠시 고민하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한 스마트폰을 들고 창가로 걸어가 테이블에 등을 돌렸다. 민준은 그가 창피함을 피해 달아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김 의원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발신인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이번에는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민준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 불신,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공포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퀀텀 이노베이션에서요. 왜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제가 뭘 어쨌다고요. 존귀한 친구분 여기서요. 민준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미친 듯이 방안을 훑다가 마침내 창가에 서 있는 진우의 등에 멎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는 듯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바로 그때 진우가 통화를 끝내고 테이블로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호수처럼 평온했다. 동시에 땀을 뻘뻘 흘리는 김 의원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아들을 진우의 앞에 꿇어 앉히다시피 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박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천둥처럼 방안을 울렸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부모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진우는 머리를 조아리는 부자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직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한 민준의 모욕적인 제안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제주도의 바다 풍경이 아주 좋을 거라고 하셨지요. 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 소유가 될 테니까요. 방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오직 자신의 귀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서연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방패로 삼으려 했던 부적합한 예술가는 사실 변장한 왕이었다. 그녀는 귀족들의 싸움에 방패를 들고 온 것이 아니었다. 핵무기를 들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기의 사용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의 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윤서연의 집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침묵했고 어머니는 두려움과 탐욕스러운 흥분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서연을 앉혀놓고 그 박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닥달했다. 서연은 그저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답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서연은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과를 하고 싶었고 해명을 듣고 싶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고 싶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필요했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 미스터리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벽이었고 그녀는 그 벽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였다. 소문은 그들만의 작은 세상을 빠르게 잠식했다. 신라 호텔에서 있었던 일은 암암리에 퍼져나갔고 김민주는 순식간에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복수심이 그의 안에서 독처럼 자라났다. 그는 이 치욕을 되갚아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계획은 교묘했다. 그는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교계의 정보통인 최수진을 이용하기로 했다. 수진은 그 수수께끼에 박 회장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수진에게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싶다며 제주도 주말 여행을 제안했다. 명분은 친구들끼리의 가벼운 여행이었다. 수진은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서연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이렇게 껄끄럽게 지내는 거 안 좋잖아. 김민준도 반성하는 것 같던데 그냥 다 같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리고 나네 그 미스터리한 남자친구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서연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피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박진우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있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승낙했고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의외로 아무런 반문 없이 동의했다. 그렇게 그들은 제주도로 향했다. 공항에는 김민준이 보낸 번쩍이는 빨간색 스포츠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운전석에 앉으며 진우를 향해 말했다. 박 선생님, 이런 차는 처음 타보시죠? 제가 운전의 재미를 알려드리죠. 진우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조용한 차가 좋습니다. 그는 서연과 함께 뒤따라온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가리켰다. 민준의 첫 번째 계획은 그렇게 시작부터 엇나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대상그룹의 자랑인 비스다마 리조트였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마주한 절벽 위에 세워진 그곳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이었다. 민준은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첫 번째 시험대는 최상위 VIP 고객에게만 개방되는 체어맨스 라운지였다. 민준은 자신의 멤버십 카드를 과시하며 모두를 이끌었다. 그의 계획은 진우가 입구에서 제지당하는 창피를 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나와 민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진우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더 잘 준비했을 텐데요. 가장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배인은 진우와 서연을 창가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고 민준과 친구들은 졸지에 평범한 손님 취급을 받았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직원이 뭔가 착각했겠지라며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다음날 민준은 자신의 요트에서 파티를 열었다. 그는 일부러 글로벌 투자와 기술주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복잡한 경제 용어를 섞어가며 진우에게 질문을 던져 그의 무지를 드러내려 했다. 박 선생님은 요즘 같은 기술주 시대에 어떤 투자를 하십니까? 설마 아직도 땅이나 건물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진우는 와인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대답했다.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치를 만듭니다. 그는 복잡한 용어 대신 기술의 본질과 미래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 단순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몇 마디 말은 민준의 화려하지만 얄팍한 지식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좌중의 몇몇은 감탄 어린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골프 대결을 제안했다. 상류층의 스포츠인 골프에서 그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수준급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 선생님, 골프는 좀 치십니까? 거의 해본 적 없습니다. 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준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진우는 빌린 골프채를 들고 있었다. 그의 스윙은 정석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하지만 그가 친 공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날아가 원하는 곳에 떨어졌다. 그는 과시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다음 샷을 준비할 뿐이었다. 그의 평온함 앞에서 오히려 초조해진 것은 민준이었다. 결국 그는 어이없는 실수들을 연발하며 스스로 무너졌다. 마지막 날 저녁 민준은 리조트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준비했다. 그의 마지막 방역이었다. 그는 모두의 앞에서 화해의 축배를 제안하며 자신의 가족이 이 리조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그가 와인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 이번 여행은 여러 오해를 풀고.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정중한 걸음걸이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그는 대상그룹 호텔 부문을 총괄하는 윤총 지배인으로 민준의 집안을 수십 년간 모셔온 충신이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았다. 민준은 윤총 지배인이 자신에게 인사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그를 맞으려 했다. 하지만 윤총 지배인은 민준의 테이블을 그대로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박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진우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였다. 윤총 지배인의 맑고 정중한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박 회장님,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허리를 편 뒤 보고를 시작했다. 인수 절차가 방금 막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부로 비스타마를 포함한 대상그룹 호텔 체인 전체가 퀀텀 이노베이션의 자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레스토랑 안에 떨어졌다. 최수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다른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준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성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박진우의 호텔에 머무는 한낱 손님일 뿐이었다. 진우는 그저 총지배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공포에 질린 민준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힘의 이동은 절대적이고 잔인하게 증명되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연극은 이미 막을 내렸다. 훨씬 더 거대하고 어쩌면 무서운 진짜 게임이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게임을 조종하는 남자의 바로 옆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제주도에서의 주말은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힘을 증명해 보인 거대한 시위였다. 윤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연극의 연출가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는 거대한 권력 게임의 중심에 놓인 말이 되어버렸다. 그 사실은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숨막히는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거리를 두려 애썼지만 이미 너무 깊이 엮여버렸다. 박진우라는 남자는 이제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존재가 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 퀀텀 이노베이션의 심장부에서 한 남자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는 퀀텀 이노베이션의 CEO이자 박진우의 사촌형인 박태석이었다. 그는 카리스마 있고 예리했으며 세상이 퀀텀 이노베이션의 리더라고 알고 있는 공식적인 얼굴이었다. 태석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교한 질서로 가득했다. 그는 방금 제주도에서 올라온 상세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대상그룹 호텔 체인 인수. 그것은 그의 계산에 없던 지극히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중심에는 윤서연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다. 태석의 세계에서 감정은 곧 약점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버린 천재 사촌 동생을 대신해 이 거대한 제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는 진우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의 비현실적인 면을 경멸했다. 진정한 리더는 흙먼지 묻은 도자기가 아니라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다. 그는 언젠가 이 회사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윤서연의 등장은 그 계획의 위험한 변수였다. 태석은 그녀를 진우를 조종하여 회사를 위협할 수 있는 판무 파탈로 규정했다. 그는 이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진우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접촉해오던 일본의 경쟁 기술 기업 쿠로다 코퍼레이션의 대표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때가 되었다. 며칠 후 도쿄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박태석은 쿠로다 코퍼레이션의 임원들과 마주 앉았다. 거래의 대상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퀀텀 이노베이션의 미래이자 박진우가 유일하게 직접 관리하는 극비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였다. 데이터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태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핵심 알고리즘에 미세한 오류를 심어 놓을 겁니다. 당신들의 신제품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시되면 처음에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 전에 퀀텀의 자체 출시 일정은 내부 사보타주로 인해 엉망이 될 거고요. 그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정교했다.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퀀텀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그때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도둑맞도록 방치한 유령 회장, 박진우의 무책임함을 문제 삼을 생각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 차가운 음모가 도쿄의 밀실에서 꾸며지고 있을 때 서울 북촌의 작은 공방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다른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왔다. 그는 제주도에서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물레 앞에 앉아 젖은 흙덩이를 올렸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물레가 돌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에 따라 이름 없던 흙덩이가 서서히 생명을 얻어갔다. 그것은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서연은 망설이다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어색한 손길이 흙에 닿았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감촉. 진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흙에 힘을 주는 법 중심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강한 힘이 느껴졌다. 그곳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오직 물레 돌아가는 소리와 그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적을 무너뜨리는 냉혹한 기업가와 흙을 빚는 고요한 예술가. 어느 쪽이 그의 진짜 모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후재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전자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물레 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진우는 물레를 멈췄다. 그가 바라보는 곳은 그녀가 빚은 중심이 살짝 비뚤어진 서투른 그릇이었다. 그는 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죠.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깨지고 덧붙여지고 다시 빚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게 그릇이든 사람이든. 그의 대답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마치 그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 사이에 깨지기 쉬운 아주 작은 연결고리가 생긴 듯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같은 시각 테헤란로의 유리탑 안에서 박태석은 일본으로 향하는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고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반대편 북촌의 고요한 공방에서는 달빛이 갓 빚어진 서투른 그릇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폭풍전의 고요, 신뢰하는 이의 손에 들린 칼날이 소리 없이 등 뒤를 향하고 있었다. 위기는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화요일 아침 뉴스가 터져 나왔다. 일본의 기술 대기업인 쿠로다 코퍼레이션이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즉시 아마테라스와 퀀텀 이노베이션의 극비 프로젝트이자 업계의 미래로 알려진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사이에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했다. 시장은 즉각적이고 잔인하게 반응했다. 퀀텀 이노베이션의 주식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공황 상태가 증권가를 뒤덮고 본사 건물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동요했으며 고위 임원 회의실에서는 고함과 책임 전가가 오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하던 기술 제국이 붕괴 직전에 놓인 듯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무서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CEO 박태석이었다. 그는 임원들 앞에 중후하지만 책임감 있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의 내면은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구원자였고 그의 사촌인 유령 회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최고층의 이사회 회의실은 무덤 같았다.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다. 권력 있고 불안에 찬 이사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박태석은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테이블 상석에 서서 마치 폭풍에 맞서는 선장처럼 보였다. 그는 보안 침해 사고의 시간 순서를 제시하며 교묘하게 그것이 회장의 직접적인 감독 부재 때문임을 암시했다. 그는 회사의 암울한 미래상을 그렸다. 이것은 리더십의 처참한 실패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눈앞에서 도둑맞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 이 회사를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따라서 저는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남은 것을 구하기 위해 비상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자신의 갤러리에 있었다. 퀀텀 리프의 위기 소식은 어디에나 있었다. 친구 최수진이 반쯤 공황에 빠진 반쯤은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내 남자친구 회사 정말 파산하는 거야. 서연은 돈 때문이 아니라 박진우 때문에 불안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예 공방에서의 그의 조용한 자신감을 떠올렸고 그 모습과 언론이 그리는 실패하고 부재한 리더의 이미지를 도저히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사회는 투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펜이 뽑히고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박태석은 거의 승리를 손에 쥔 듯했다. 갑자기 회의실 끝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이 깜박이더니 켜졌다. 혼란스러운 차트와 그래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선명하고 평화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북촌의 도예 공방에 앉아있는 박진우였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뒤에는 만들다만 도자기가 보였다. 당황한 채 비싼 정장을 입은 임원들과의 대조가 기묘했다. 진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박태석 대표 수고가 많습니다. 태석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진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회사가 지금... 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다. 알고 있습니다. 쿠로다 코퍼레이션이 오늘 발표한 AI 아마테라스 말입니까? 아주 흥미로운 제품이더군요. 스크린에 또 다른 작은 창이 나타나 쿠로다 코퍼레이션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일본인 CEO가 자랑스럽게 새로운 AI를 시연하고 있었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예술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듯 부드러웠다. 제가 그들에게 넘겨준 데이터에는 작은 선물을 하나 숨겨두었습니다. 일종의 트로이 목마라고 할 수 있죠. 지금쯤이면 그 선물이 깨어날 시간일 텐데.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화면 속 쿠로다 코퍼레이션의 시연이 갑자기 혼란에 빠졌다. AI가 무의미한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시스템이 충돌했으며 화면이 치명적인 파란색으로 변했다. 도쿄의 기자회견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퀀텀의 회의실에서는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진우가 설명을 시작했다. 유출된 알고리즘은 허니팟으로 특정 횟수의 작동 후에 치명적으로 자멸하도록 설계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작동하는 동안 그것이 쿠로다 코퍼레이션의 모든 내부 데이터, 그들의 산업 스파이 활동 증거와 내부 정보원의 신원을 포함하여 를 퀀텀의 보안 서버로 비밀리에 전송했다는 것이다. 쿠로다의 주가는 아마 내일 아침이면 휴지 조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내부 배신자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스크린을 꿰뚫고 박태석을 그 자리에 못 박는 듯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태석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어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것이다. 이 장은 회의실의 아연한 침묵 스크린에 비친 진우의 평온한 얼굴, 그리고 태석의 얼굴에 떠오르는 공포 속에서 끝난다. 유령 회장은 부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미줄을 치고 있었고 파리가 방금 그 속으로 똑바로 날아든 것이었다. 이사회 회의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박태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의 왕국이라 여겼던 건물에서 회사 보안팀에 의해 끌려 나왔다. 그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인맥은 끊어졌다. 존경받던 CEO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추방자가 되었다. 그의 정신적 붕괴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가 갈망했던 모든 인정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치밀하게 계산되었던 그의 야망은 이제 광기 어린 분노와 절망으로 변질되었다. 그의 뒤틀린 논리 속에서 그의 몰락에는 단 하나의 원인만이 존재했다. 윤서연.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진우는 여전히 유령으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그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이다. 그 증오는 그를 광기의 가장자리로 내몰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충성스러운 인맥, 즉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들을 이용했다. 그날 밤 서연이 갤러리를 나설 때 검은색 밴 한 대가 그녀의 길을 막았다. 모든 것은 너무나 빠르고 전문적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인천 외곽의 산업단지에 있는 버려진 공장으로 끌려갔다. 처음에는 충격과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러나
춥고 먼지 쌓인 공장에서 의자에 묶이자 이상하게도 차가운 평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납치범들을 관찰하고 태석의 불안정한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오만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니. 태석이 그녀의 눈에서 평온함을 잃고 으르렁거렸다. 원하는 게 뭐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원한다. 그가 소리쳤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사진을 찍어 진우에게 보냈다. 그의 요구는 단순하고도 광적이었다. 진우가 생방송 영상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사임을 발표하고 그의 모든 의결권 있는 주식을 태석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서연은 죽을 것이었다. 진우는 만나기로 동의했다. 진우의 차가 홀로 황량한 공장지대로 들어섰을 때 태석은 병적인 승리감을 느꼈다. 그는 소수의 폭력배를 고용했고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진우는 거대하고 썩어가는 공장 공간으로 걸어 들어왔다. 단 하나의 거친 조명 아래 그는 작고 연약해 보였다. 혼자 오라고 했을 텐데. 태석이 진우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노인을 발견하고 말했다. 그 남자는 작고 소박한 정원사 재킷을 입고 있었다. 강 기사였다. 이분은 제 그림자입니다. 늘 함께 다니시죠? 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태석이 반응하기도 전에 공장의 불이 갑자기 꺼져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일련의 빠르고 조용한 움직임 억눌린 소리들. 몇 초 후 비상등이 깜박이며 켜졌을 때 태석이 고용한 폭력배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무력화되고 묶여 있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다. 강 기사는 진우 옆에 평온하게 서 있었다. 숨소리조차 거칠지 않았다. 물리적 위협은 사라졌다. 이제 먼지 쌓인 공장 바닥을 사이에 두고 서연을 침묵의 증인으로 한 채 두 사촌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직접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촌에게로 돌아섰다. 대결은 고함치는 싸움이 아니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은 항상 내가 가진 걸 원했지. 진우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넌 내가 뭘 버렸는지는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는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그의 천재성이 어떻게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저주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어떻게 태석에게 무대 권력 명성을 내주었는지, 왜냐하면 그의 사촌이 실제로 그것을 즐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난 형이 그 자리를 즐기는 줄 알았어. 형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으니까. 나는 아니었거든. 마침내 태석이 터져 나왔다. 그는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를 토해냈다. 즐겼다고 그림자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왕노릇이 즐거웠겠지. 내 눈에 난 뭐였어? 네가 지루해져서 버린 장난감을 잠시 맡아주는 대리인이었나? 난 내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진우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들었다. 태석이 지쳐 거친 숨만 내쉴 때 진우는 선택권을 제시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결과였다. 선택해라.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첫 번째, 이 모든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 네가 저지른 짓은 최소 10년 이상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두 번째, 이름도 없는 해외 지사로 가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않는 조건이다. 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공개적인 파멸과 평생의 유배와 망각 사이의 선택. 그의 야망은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진우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공장 안 공기는 찼다. 그들이 태석을 자신이 만든 잔해 속에 부서진 채로 남겨두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갈 때 서연은 진우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이 없었다. 오직 깊고 지친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가 쓴 왕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외로운 것이었다. 납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윤서연은 안전했지만 그녀의 예전 모습 일부는 그 버려진 공장에서 죽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극의 참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삶에 걸린 진짜 대가를 목격했다.
그녀의 가족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녀의 부모는 일어난 일에 겁을 먹으면서도 진우의 권력 규모를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두려움과 기회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명령이 전달되었다. 서연의 할아버지이자 가문의 수장인 윤성진 회장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소환은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북촌에 있는 가문의 종택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완벽하게 보존된 광대한 한옥 단지였다. 모든 나무 기둥과 돌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곳은 안정 역사 그리고 가문의 가치를 상징했다. 이곳은 그녀 할아버지의 성체였다. 서연과 진우가 안뜰로 들어서자 뒤틀린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다. 고요한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대청마루에는 윤성진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팔순이 넘었고 소박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평생의 경험과 도덕적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과 권위의 기운을 뿜어냈다. 그는 서연의 부모를 물리고 서연과 진우하고만 따로 이야기하기를 청했다. 차 한잔하게. 할아버지는 직접 그들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이는 존중의 표시이면서도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차는 깊은 향과 함께 혀끝에 씁쓸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을 남겼다. 그는 퀀텀 이노베이션이나 진우의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뜰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켰다. 제어 소나무가 저 자리에 수백 년을 서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비바람도 맞고 벼락도 맞았지. 하지만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았어. 우리 가문처럼 말일세. 그는 날카롭지만 적이는 없는 시선을 진우에게 돌렸다. 젊은이는 폭풍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구먼. 자네가 나타난 이후로 내 손녀 주변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는 책망하는 어조가 아닌 냉정한 관찰자의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폭풍은 낡은 것을 부수고 새길을 열기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연약한 가지들을 부러뜨리기도 하지. 내게는 내 손녀가 그 연약한 가지일세. 그는 진우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싸움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네의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위험해. 그게 과연 내 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인가? 진우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철학적인 무대 위에서 그를 마주했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폭풍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는 위험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재구성했다. 하지만 시련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더 강하게 만들지요. 그의 시선이 소나무를 거쳐 서연에게로 향했다. 비부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더 단단해지고 그 그늘은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연약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이 소나무처럼 스스로 뿌리 내릴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리도록 돕는 것이지 온실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던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진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주장하고 있었다. 할아버님, 저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의 동반자를 선택했고 그와 함께 폭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련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맞서라고요. 윤성진은 진우에게서 손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포식자와 그의 희생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결의를 가진 두 사람을 보았다. 그는 두 강한 영혼의 공명을 느꼈다. 그는 명시적인 승낙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일어섰다.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내일 다시 오게. 그는 진우를 보며 말했다.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만남은 묵직한 기대감을 남기며 끝났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더 개인적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진우와 서연은 약속대로 다시 윤성진의 종택을 찾았다. 어제의 팽팽한 긴장감 대신 엄숙하고 차분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대청마루가 아닌 고서와 유물들로 가득한 작은 서재로 이끌었다. 비단 방석 위에는 깨진 백자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윤성진은 그것이 조선시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백자 닭이 세트이며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 동안 가문은 그 조각들을 버리지도 고치지도 못한 채 간직해왔다. 힘으로 세상을 얻을 수는 있겠지.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도자기 파편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부서진 것을 다시 붙이는 데에는 힘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이 필요하다네. 상처를 이해하고 그 흔적을 보듬는 정성 말일세. 그는 시선을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네의 힘을 보았네. 이제 자네의 마음을 보고 싶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마지막 시험이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단보에 도자기 조각들을 싸서 자신의 북촌 작업실로 가져왔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작업실은 고요한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그곳에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화였다. 그는 부드러운 천과 맑은 물로 각 파편에 깨진 단면을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생명을 다루듯 그 조각들을 경건하게 대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그가 과거의 상처와 흉터를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두 번째 단계는 접합이었다. 그는 오치칠과 찹쌀가루를 섞어 천연 접착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 숨을 죽이며 맞춰 나갔다. 그것은 수술과도 같은 정밀함을 요구하는 느리고 고된 과정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손이 이제는 외과 의사의 정교함과 예술가의 세심함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엄청난 인내심을 보았다. 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두르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들여 완벽을 기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매움이었다. 그는 오치칠과 토분을 섞은 삽이라는 것으로 남은 틈새를 메우고 마르면 부드럽게 갈아냈다. 그것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그의 과거에 대해 어떻게 이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었다. 어린 시절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도망쳐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에서 위안을 찾았던 기억들을. 그의 이야기는 단편적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고독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는 금빛 이음마의 긴축이 킨숙이었다. 그는 수리된 균열 위에 붉은 오칠로 가느다란 선을 그리고 그 위로 섬세한 붓을 사용하여 순금 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렸다. 흉터는 가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금빛으로 빛나며 그릇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강으로 변모했다. 금가루가 붉은 오칠에 내려앉아 찬란한 빛을 발하는 순간 서연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박진우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의 부서진 부분을 지우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보듬고 그 상처를 아름다움과 힘의 원천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 매병을 사준 것, 호텔을 인수한 것, 사촌의 음모를 분쇄한 것, 이 파괴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복원의 한 형태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세계에서 부서진 것을 고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의 힘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은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계약이나 조건에 기반한 감정이 아닌 깊고 진실한 존경과 사랑이 자리 잡았다. 복원된 닭이 세트는 작업실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금빛 이음매는 그것이 살아온 삶의 지도 같았다. 진우는 자신의 작품을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진심 어린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서연은 그 고요한 방 안에서 다른 무언가도 함께 수리되고 온전해졌음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 그의 고독,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며칠 후 진우는 서연과 함께 복원된 닭이 세트를 가지고 다시 윤성진의 종택을 찾았다. 그는 말없이 할아버지 앞에 낮은 탁자 위에 오동나무 상자를 올려놓았다. 방 안에는 엄숙한 정적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는 오랫동안 복원된 닭이 세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나이든 손가락이 금빛 이음매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었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닭이 세트가 아닌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기술적인 솜씨를 칭찬하지 않았다. 자네는 단순히 깨진 그릇을 붙인 것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를 다시 살려냈네.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장 빛나는 부분으로 만들었어. 그는 서연을 그리고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드물게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내 손녀의 상처 입은 자부심도 자네의 기나긴 외로움도 이 금빛처럼 찬란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네. 이제 자네들에게는 내 허락이 필요 없네. 이미 두 사람은 하나의 그릇이 되었으니 그것은 그의 축복이었다. 깊고 은유적이며 진심이 담긴. 몇 주가 흘렀다. 많은 것이 변했다. 박진우는 회사를 버리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경영했다. 그는 여전히 대중에게 유령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경영진에게는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비록 그의 조용한 작업실에서 원격으로였지만 그는 균형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두 개의 분리된 세상에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세계를 하나로 엮어냈다. 윤서연은 갤러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우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만의 열정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 아니었지만 사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파워 커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찾은 두 사람이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북촌의 작업실,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진우는 도자기를 만지는 대신 오래된 책을 읽고 있었다. 서연이 갤러리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들어왔다. 그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책을 덮고 일어나 차를 준비했다. 그가 꺼내든 것은 바로 그가 복원했던 긴축이 닭이 세트였다. 차를 우리는 조용한 의식이 시작되었다. 차잎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며 은은한 향기를 퍼뜨렸다. 그는 아름다운 금빛 선이 옆면을 따라 흐르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그리고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금빛 선을 따라 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상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네요.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따뜻함이 가득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의 모든 깨진 조각들이 비로소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다. 그들은 북촌의 전통적인 지붕 위로 해가 지는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처마 끝 풍경 소리가 유일한 음악이었다. 그것은 극적인 결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완벽하고 평화로운 결말이었다. 그들의 격동적인 여정은 끝났고 그들의 조용하고 공유된 삶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야기는 모든 외부 갈등의 해결로 끝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내면의 평화와 조화가 깊이 자리 잡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깨진 조각들이 모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전체를 이루듯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보듬어 안으며 비로소 온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금빛 이음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